안녕하세요. 심리학 교실 임경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방어 기제, 당신은 어디서 갈등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쾌락적 자아,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인생이 쾌락이 없으면 참 몸이 건조하죠. 어떤 점에서 우리가 여행도 가고 오락도 하고 즐거운 놀이도 해야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쾌락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포츠라든가 인터테인먼트, 오락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쾌락적 본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맞죠? 어디서 이런 것을 느끼신가요? 사람마다 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이상자는 끝없이 이상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의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기를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고 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상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의 당신의 소망과 이념이 있을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이념이 있을 거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어떻게 이끌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주부로서 혹은 아내로서 어떠한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규범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규범에 나아간다면 그게 이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이상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현실이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처해진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항상 내던져져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불안한 만큼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하게 이 세 가지 자아를 인간의 심리 내적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것을 폭넓게 확장해서 가족이나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틀? 해석 틀로 사용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한테 배웠던 그래서 새롭게 발전한 게 예를 들면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은 이상적 자아를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엄마하고 아빠, 아버지하고 아내에게서 엄마는 케어해주고 따뜻한 측면이고요. 아버지는 보다 엄격하고
조금은 그 규범적인 이런 이상을 표현하죠. 반면에 쾌락은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아이들은 끝없이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바라죠. 아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수능적이고 적응적이죠. 모범적이고 그 이상적인 그 자아를 뜻하는 부모의 반항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아이만 있는 건 아니죠. 아이들은 free child,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뿐만 아니라 매우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프리 차일드로서 이 쾌락, 즐거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움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사회와 어른에 이렇게 순응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응한 그런 적응된 아이인가요? 아니면 프리 차일드인가요? 프리 차일드는 매우 창조적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아이였나요? 그래서 이 자아, 현실적 자아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실에 맞추어진 자아죠. 그래서 이 자아가, 현실적 자아가 놀고 싶죠. 그렇지만 또 이상을 향해서 규범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케어해야 할 아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이상과 현실과 쾌락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상을 보다 더 중시하는가요? 아니면 즐겁게 이렇게 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더 시간을 많이 보낸가요? 아니면 일벌레처럼 너무 그 일에 파묻혀서 지낸가요? 뭐 일 중독이라고 하죠. 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든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는 그 내적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 현상이 있는데 그 내적 메커니즘, 이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아에 지칠 줄 모르는 아주 그 피눈물 나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응적 기준에서는 적응 기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방어 기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역기능적, 부정적 측면이 나타날 때는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자아가 끝없이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면 적응의 방식이고 반대로 자기 자아의 불안이나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그 성격적 발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응이다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반면에 방어 기제가 저 사람 참 방어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 심리학에서는 이상과 현실과 이 쾌락 사이가 갈등을 하죠. 이러한 갈등을 의해서 발생되는 불안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미해결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현실 속에서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병리적인 그런 측면도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이걸 성격이다 그러는 거죠. 성격이라는 말은요. 페르조나라는 말인데요. 페르조나란 가면을 뜻합니다.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가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엄청 종류가 많아요. 프로이트가 물론 언급을 했지만 프로이트의 막내딸의 안나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게 체계화됐는데 안나 프로이트는 17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박영숙 교수라든가 이근우 원장님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 이화 방어 기제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대학생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방어 기제를 20개를 만들어서 대학생들 각자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격 구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정신 분석 그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방어 기제를 30여 개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고객이나 내담자가 오면 또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거져 온 거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하는 테두리 속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어 온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평생 반복적 패턴으로 변함없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격이란 참 안 바뀐다.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어 기제가 한번 패턴으로 형식으로 자리 잡으면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내가 좀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방어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방어 기제를 이해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부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이트 학파에서 보면 곧 방어 기제를 아는 것이죠. 근데 이 방어 기제는 누가 사용하느냐? 바로 이 자아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앞에 이고라고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현실 속에서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유한 그 패턴, 또 성격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어 기제, 이 성격, 자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그 방어 기제를 함께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요, 자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라고 그렇죠. 근데 나가 없다고 사람들은 번역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가 없다고 한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 즉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로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경험 속에서 선택하고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적 주체자가 없다, 이 뜻은 아닌데, 불교에서 무아를 이야기하면 이런 경험적 주체마저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인경스님 개인적 의견이죠. 불교의 전통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그 버마 일이어 사상, 브라흐만과 아뜨만은 하나다. 그래서 이 아뜨만의 존재가 곧 브라흐만이고 브라흐만이 아뜨만인 거죠. 그래서 신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당시에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이 아뜨만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아뜨만을 일단 부정해 놓고 보면 현실 속을 살아가는 개인적 경험과 그것에 대한 선택, 또 관찰, 이런 부분들은 부인한 건 아니죠. 근데 이 프로이트 학파에서도 이 자아의 개념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있었느냐, 아니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자아는 형성되는가. 프로이트는 말이에요. 나중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자아가 생겨난대요. 삐아제라고 하는 인지발달 심리학자인 이분도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과 유기체가 상호작용해서 형성된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프로이트도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근데 프로이트 후기 나중 현대 정신역동, 이렇게 내적 갈등과 다양한 이런 힘의 상호작용과 더불어서 대상관계를 중시하는 학파에서는, 여기서 대상관계라고 하는 것은 엄마를 뜻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최초로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로 엄마고, 그 엄마에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반응하는 그게 원시적 형태의 자아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클라인 같은 사람들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그 대상과의 관계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하고 관계하는 게 자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명체는 이렇게 반응하는 능력, 이것을 그 원시적 형태의 자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하고 혹은 방어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거죠. 이런 것을 내적 메커니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아, 이놈이 뭘까? 슬퍼하는 그놈이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 근데 그 주체가 우리들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독립되고 고정된 어떤 자아가 있을 거라는 전제 아래서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험하는 자는 없고 오직 경험만 있다. thinking, 사유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thinker, 사유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자는 없죠. 그걸 소유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억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자아가 끝없이 고통을 회피하고 또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쾌락을 추구할 때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그 메커니즘이 뭐 적응적이든 방어적이든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프로이트는 방어 기제다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폭류 속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오고 감정이 일어나고 하루에도 날씨처럼 몇 번이든지 변덕을 부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오늘도 막 어제도 막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칠게 불고 막 폭우가 막 쏟아지죠. 이런 폭우를 심리 현상이죠. 마음의 격정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고통이다 그래요. 이 고통을 어떻게 건널 건가? 자아는 이 고통을 건너려고 하죠. 근데 자아가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그 고통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거예요. 리프레션. 그 고통이 오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너 저리 가. 내게 오지 마. 왜 하필이면 내게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리프레션, 억압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의존하는 거예요. 휩쓸려 갖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누군가하고 힘 있는 사람하고 혹은 강력한 집단에 의지하는 거죠.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에 의지하고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인해서 소속의 욕구가 되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가나 나치즘 이런 정치적 단체에 들어가면 그 힘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한다 이거죠. 아이들은 부모와 동일시하죠. 그래야 덜 불안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거친 고통의 폭류를 건넜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휩쓸리지도 않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단체에 휩쓸리지도 않고 힘 있는 사람한테 휩쓸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고통스러운 그것들을 억누르지도 않는 채 저항하지도 않는 채 물결을 건넜다. 이게 쌍유타 니까야 첫 장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휩쓸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건넜다는 건가요? 지금 물결이 보이죠? 이거 거친 물살이 흘러옵니다. 비가 많이 왔거든요. 어젯밤에. 이 거친 물살을 어떻게 건널까요? 부처님께서는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억압하지도 않고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 동일시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휩쓸리고 동일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불쾌감과 수치심이 일어나면 그걸 누르려는 힘이 나한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억누르고 있음에 대한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서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자각하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명하게 나의 자아의 방어적 그런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통찰.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폭류를 건너게 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방어기지가 있을까요? 나를 지배하는 방어기지가 뭘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 방어기제 체크리스트라든가 방어기제를 치료에 중요한 디딤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명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메커니즘의 그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고통의 윤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것에 대한 꾸준한 자기 내적 관찰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내적 관찰을 우리들은 수행한다. 근데 프로이트 학파는 그걸 분석한다 그랬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꿈 해석처럼요. 꿈을 해석하고 그 메커니즘, 무자각,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들을 의식에게로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프로이트 쪽에서는 그걸 이제 심리 치료다 혹은 심리 상담이다 그렇고 우리 불교 쪽이나 우리 명상계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해서 통찰하는 이런 과정을 명상이다 그랬습니다.